안녕하세요. 간주박사 베쌤입니다. 오늘은 5-2회차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식중독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여름이 지나서 9월 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식중독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뉘고요. 우리가 감염형이 뭐에 들어가는지, 독소형은 뭐가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감염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살모넬라 식중독과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감염형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살모넬라 식중독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62에서 65도씨 30분 정도 가열하면 이 균이 죽어요. 네, 그래서 저온살균이다. 자, 그런데 여름철 높은 기온이나 습도에서 살모넬라균이 굉장히 증식하기 좋거든요.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포유류나 그 조류, 이런 장에 많이 복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날고기로 충분히 익히지 않은 날고기 상태로 먹거나 뭐 계란에 대변이 묻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 식품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사용하고 나서도 손을 바로 씻고 다른 식품을 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에 대변이 묻어 있어서 이 균에 의해서 다 감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뭐로 많이 나왔냐? 덜 익힌 돼지고기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긴 했어요. 자,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호염균에 의한 거예요. 좋아할 호, 염분. 염분을 좋아하는 균이래요. 그러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겠어요? 어패류나 절인 식품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호염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여름철 어패류나 절인 식품에 많이 발생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어패류 절인 식품을 사용한 도마나 칼 이런 거에 균이 들어가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아리조나 식중독은 파충류나 닭 칠면조 이런 가금류에서 검출이 되고요. 장국은 식중독은 배변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 배변에 의해서 2차 오염이 된 거를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여시니아 식중독은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해요. 결국은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도 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칼필이 아니라 캄필로박터죠. 캄필로박터 식중독은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지요. 자, 그리고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꼭. 네. 자,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포도상구균. 모든 식중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포도상구균이고요.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 식중독도 많이 나오죠. 포도상구균은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이래요.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얘는 내열성 독소예요. 앞에서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저온살균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열에 100도씨에서 30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데요. 굉장히 독한 균이죠. 자, 특히 얘가 장독소를 뿜어내요. 이 장독소 이름이 엔테로톡신이라는 장독소를 뿜어내서 더 균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열성 독소라서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상한 음식 먹지 않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많이 나왔냐?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은 경우에 발생한 걸로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케이크 어디에 보관해요? 보통 냉장 보관을 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곰팡이가 없어서 먹어요. 근데 이 안에서 장독소를 계속 분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식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환원과 편도선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음식 취급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툴리누스 식중독은요. 밭을 생각하시면 돼요. 밭은 뭔가 통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기성균에 의해요. 우리가 혐기성균이 뭐냐? 산소가 없는 곳에서 활발한, 잘 자라는 균이에요. 그래서 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이 이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통조림이나 소세지 등의 밀폐된 상태의 식품에서 번식이 잘 되고요. 얘는 보통 식중독은 증상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요?
소화기계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얘는 특징적으로 신경계 급성 중독 증상까지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웰치균도 토양에 널리 분포된, 우리나라 뭐 토양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금속에 관한 직업병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순서대로 넣어봤어요. 예. 수은과 카드뮴은 직업병에서도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납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다. 활자 제조업이라고 해서 인쇄공, 대상 직종이 인쇄공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인쇄를 할 때 복사기로 그냥 복사를 해버리지만 예전에는 활자 자체를 일일이 맞춰가지고 인쇄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활자 자체를 만드는 걸 납으로 만들었대요. 인쇄공들이 계속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축전지, 연도포 작업, 납 같은 거를 도포하는 작업이나 페인트에도 많이 들어있대요. 예. 그래서 애기들 뭐 있을 때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왜? 애기들은 더 노출이 됐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배터리 작업에서 생길 수 있는 거다. 자, 증상을 보시면 소변에서 호프로포르피린이 출현한대요. 이 그 성분은요, 보통 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분해됐을 때 나오는 건데, 보통 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소변에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빈혈이 심하고, 특히 생식기 장애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유산, 사삼, 무월경, 정자 이상 이런 생식기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자, 그리고 잇몸에 검푸른 착색이 되거나 아니면 뇌염, 신경장애 등의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신 이상도 올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수은을 보시면 수은은 호흡기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아니면 수은을 잘못 섭취해서 중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약이나 아니면 수은 전지, 그리고 예전에는 병원에서 혈압계나 온도계나 체온계가 수은이 들어있는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파손에 의해서 중독될 수 있다. 자, 증상은 미나마타병이에요. 미나마타병이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니, 만들어졌다. 이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예전에 그 일본이 산업발전이 엄청 많이 됐을 때, 공장에서 수은을 바다에 그냥, 방류해버린 거죠. 그럼 그 수은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바다에 있는 어패류로 다 들어갔죠. 그 어패류를 먹은 일본인들이 생긴 증상들을 미나마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은은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인데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수음이안가 이렇게 외우세요. 예. 자, 그리고 증상으로는 구강구내염, 근육 진전, 진전은 떨리는 증상이죠. 그리고 언어장애, 그리고 시청각장애 같은 뇌신경장애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신경질 같은 정신적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단백뇨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카드뮴은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건데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광산이나 재련소 등에서의 산업적 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우리가 이것도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그 명명이 된 건데요. 광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뼈가 약해지고 뼈가 금방 부러지고 뼈가 구부러지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광산에서 카드뮴이 계속 방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산이나 재련소 등에서의 산업적 오염이나 카드뮴 전지, 그리고 염료, 우리가 색을 입히는 걸 염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료의 제조 공정 작업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자, 이타이타이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타이가 일본말로 아프다라는 말인데 맥을 짚으려고 딱 짚었는데 그 정도로도 뼈가 약해져서 아프다 해서 이타이타이병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그래서 뼈가 약해져요. 카드뮴이 우리 몸에 쌓이면 칼슘이 다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소변을 통해서. 그래서 골연화증. 골연화증은 뭐예요? 뼈가 구부러지는 거. 예. 자, 그래서 보행장애 생기고 근육통, 폐기종, 심하면 급성 폐렴, 그리고 호흡곤란, 단백뇨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크롬은 피부를 통해서 중독이 될 수 있고요. 크롬 도금 작업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증상으로는 관요증, 문요증 같은 신장 장애나 비중경이 뚫려버려요. 궤양이 생겨서 나중에는 천공이 돼버리는 거죠. 천공은 뚫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자, 벤젠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전자제품 생산 업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벤젠이 유기용매라고 해서 유기용매가 뭐냐면 뭔가 단단한 물질의 성질을 녹이는 걸 유기용매라고 해요. 그걸 이제 벤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을 때 조혈 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더래요. 우리가 조혈 기능이 뭐예요? 혈액을 만드는 기능을 조혈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골수에서 조혈작용하는데 뭐 만들어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만들잖아요.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빈혈이 생기는 거고요. 혈소판 만들어지지 않고 백혈구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혈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금연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최근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 그 단계에는 5단계가 있다. 계획 이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가 있는데 자, 계획 이전 단계는 전혀 변화에 대한 의도가 없어요. 네,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단계예요. 에이, 왜 끊어? 나 그런 생각 없어. 관심 없어. 네, 관심이 전혀 없는 단계. 자, 이 단계 때는 관심을 갖게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배 유해 성분이나 폐암 사진을 걸린 걸 보여줘서 흡연이 이렇게 유해해요.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단계가 계획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 단계는 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다 보니까 담배가 해로운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내가 당장 금연하고자 하는 그 단계는 아닌 거예요. 자, 이때는 본인의 니코틴, 내 몸 안에 쌓여있는 니코틴 중독 정도를 알아보게 하거나 아니면 CT 같은 거를 찍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대기오염이나 흡연으로 인해서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폐기종이잖아요. 이 CT를 찍어가지고 폐기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네 폐가 당신 폐가 이렇게 많이 손상돼 있어요. 이래도 담배 안 필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가 가서야 이 금연 날짜를 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금연 예정일을 한 달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금연 서약서를 작성해 목표 날짜를 정해야 되고요. 몇 달 이내로요? 한 달 이내로요. 자, 행동 단계가 금연으로 돌입하는 과정으로 금연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를 말하는 거다. 다 6개월이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흡연 욕구나 금단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뭔가 습관성이나 의존성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나중에 금단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처음엔 어떻게 한다고요? 니코틴 패치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시키는 거죠. 자, 유지 단계에서는 6개월 이상 금연을 지속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또 담배 필 수 있는 유혹이 주위에서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유혹대처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다. 유혹대처법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금연하고 있다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서 서로 도와주게 하는 거고요. 예. 자, 또는 뭐 이런 술자리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왜냐면 이런 술자리에 나가면 대부분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나도 담배를 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연 프로그램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피임법에는 영구적 피임법과 일시적 피임법이 있죠. 영구적인 피임법은 딱 한 가지씩이에요. 남자, 여자 한 가지씩. 정관절제술이 뭐냐? 우리가 정관이 뭐예요?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네.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정자가 못 나가게. 그래서 정관 부위를 절단해서 정자의 통로를 폐쇄하고 묶어버리는 거다. 자, 난관결찰술은 난관은 뭐가 지나가는 통로죠? 난자.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지나가는 관을 절제한다. 난자나 정자가 지나가는 관을 결찰은요, 찝어버리는 거예요. 찝어서 묶어버리거나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관 결찰. 그래서 난관을
집단 또는 폐쇄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영구적인 피임법, 일시적인 피임법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자궁내 장치를 보시면 우리 루프라고 하죠.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네. 자궁에 이렇게 루프를 집어넣어요. 실이 이렇게 맞으면 있어요. 자, 그래서 모유수유 중 사용 가능하고요. 첫 아이를 낳은 부인에게 터울 저주를 위해서 권장하기가 좋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뭔가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원래 없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감염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통증이나 과다 출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경구 피임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시적 피임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배란작용을 억제하고 자궁경관 점의 점도를 높여서 정자가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거다. 자, 그리고 콘돔은 성교 전에 얇은 고무주머니를 남자의 음경에 씌워가지고 정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고 피임 그리고 성병 예방 동시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만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남성용 피임기구다. 그럼 여성용 피임기구도 있나요? 예, 다이어프램이 여성용 피임기구죠. 그래서 고무로 된 피임기구를 질에 넣어서 정자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살정제는 살이요, 죽일 살이에요. 예, 정자를 죽이는 제제예요. 그래서 사정에서 정자가 질에서 자궁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괴사시켜가지고 죽이는 거죠. 자, 성교 중절법은 뭐냐?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피임법이래요. 예. 질외 사정인 거죠. 예, 우리가 정자가 나오려고 해요. 사정할 때 바깥쪽에 사정을 하는 거. 질외 사정법이 성교 중절법이고요. 우리가 배란위를 측정해서 피임을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기초체온법. 우리 배란일 때는 기초체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0.2에서 0.5도씩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가 배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피임을 하거나 아니면 성교 같은 거를 좀 중지를 하는 거죠. 금욕을 하는 거죠. 자, 오기노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일본인이 개발을 한 건데 이것도 월경주기법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가능 기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배란일이 월경 전 10일에서 16일이죠. 네. 근데 정자가 생존하는 기간이 3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일을 합한 12일에서 19일이 임신 가능 기간이에요. 임신 가능 기간을 피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날짜 피임법은 월경 주기 중 가장 내 월경 주기를 한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봐요. 어떤 날은 27일이고 월경 주기가 어떤 날은 28일 만에 왔고 막 이렇게 적어놔요. 6개월 거를. 자, 거기에서 가장 짧은 주기 이거를 다음에 문제를 낼까 봐요. 그래서 가장 짧은 주기가 뭐예요? 만약에 내가 6개월을 계속해서 주기를 봤더니 가장 짧은 게 26일이었고 가장 긴 게 30일이었어요. 월경 주기가. 그러면 가장 짧은 주기에서는 18을 빼고 가장 긴 주기에서는 12를 빼요. 자, 그러면 빼면 얼마예요? 8일. 그리고 30에서 11을 빼면 19죠. 그래서 임신 가능 기간이 8일에서 19일이에요. 이 기간을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월경 조절법은 인공 임신 중절이에요. 우리 임신 중절은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임신 중절이 얘가 생명의 그 존재 자체가 없을 때 흡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월경 예정일 2주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용물을 석션 팁으로 흡인해내는 거다. 얘가 생명의 그런 그 존재감이 없을 때 임신 중절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점액 관찰법은 우리 배란이 되면 점액이 어떻게 되나요? 묽고 잘 늘어나죠. 몇 cm까지? 10cm에서 11cm까지 잘 늘어나는 거를 봐서 배란이 되는 걸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일시적 피임법이라 보시면 되죠. 자, 영유아 건강진단을 보시면요. 바람직한 건강진단과 모자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이 나눠져 있죠. 신생아는 바람직한 건강진단에서는 2주에 1회, 6개월은 1개월마다 1회, 12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30개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다. 모자보건법에서 근거한 건강진단은요. 신생아 수시로 해야 되고요. 1년까지는 1개월마다 1회, 5년까지는 6개월마다 1회요. 근데 공통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에는 몇 개월까지 많이 나오냐. 다음 중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네. 6개월. 네. 6개월 된 영아의 건강진단 기준으로 오른 거. 5개월 된 영아의 건강진단 기준으로 오른 거. 1개월에 1회죠.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기 쉬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숫자가 나온 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병실 온도에서 일반 병실 온도는 20에서 22도죠. 밤에 병실 온도는 18도죠. 그럼 만약에 노인 병실로 나오면요. 노인도 일반 병실 온도랑 똑같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22도가 더 오라요. 자, 그리고 침상 목욕할 때는 물론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옷을 벗겨놓는 거기 때문에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실 온도보다 높아야 돼요. 22에서 23도. 통목욕은 목욕 옷을 다 벗고 하는 거니까 가장 높아요. 24도. 자, 그리고 신생아 병실은 신생아들은 체온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2에서 26도 높아야 되고요. 보육기에 누가 들어가요? 미숙아가 들어가잖아요. 신생아도 체온 조절이 안 되는데 미숙아는 더 체온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30에서 32도다. 자, 습도는 일반 병실은 40에서 60%고요. 자, 그리고 신생아 병실 보육기는 똑같아요. 55에서 65%예요. 왜 이렇게 습도가 높냐? 우리가 아기들은 가래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래에 의해서 기도가 막혀서 기도 유지가 안 돼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비물을 액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습도 양을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의 온도를 보시면 신생아 목욕물은 40도 전후죠. 좌욕이나 관장용의 물의 온도는 40에서 43도. 침상 목욕물은 높아요. 왜냐면 물을 떠놓고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3에서 46도. 통목욕은 물을 받아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상 목욕보다는 물의 온도가 낮아요. 42에서 44도. 자, 그리고 더운 물 주머니는 가장 높아요. 46에서 52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알코올 농도는 등 마사지 가장 약하죠. 20에서 50%.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알코올 마사지 30에서 50%. 그리고 피부나 기구 소독용은 70에서 75%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행요법을 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하실 때 수액 같은 거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D가 써 있는 건 덱스트로즈라서 포도당인 경우가 많고요. S는 셀라인, 나트륨이 섞여 있고요. 자, H는 하트, 우리가 심장을 수축시키는, 운동시키는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트만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나트륨, 칼륨, 칼슘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덱스트로즈는 DW라고 하는데 5%, 10%, 50%짜리가 있어요. 포도당 용액을 말하고요. 자, NS는 노멀셀라인이라고 해서 0.45%, 하프셀라인과 0.9%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고, DS는 D와 S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덱스트로즈와 소듐, 나트륨인 거고요. H가 들어가면 하트만인 거예요. 하트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하트에 관련되는 심장 운동에 관여하는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나트륨, 칼륨, 칼슘이에요. 자, 하트만 덱스잖아요. 하트만 솔루션에 덱스트로즈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에 하트만 솔루션이 포함된 거다 알고 계시면 되지요. 자, 멸균법의 종류를 보시면 고압증기, 건혈멸균, 에틸렌옥사이드, 여과멸균이 있는데
그동안의 시험에는 고압증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건혈멸균이 시험에 나왔네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세 개는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자, 고압증기는 여기 보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보통 120도에서 2, 30분 멸균하는 거고 고압증기이기 때문에 열과 습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열과 습기에 강한 금속이나 면직류 멸균에 사용하고요. 그래서 외과용 수술기구, 외과용에 들어가면 수술인 거예요. 네. 우리 외과 환자 대부분 수술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외과가 들어가는 수술기구나 주사기, 일반적인 주사기는 유래용인데 외과용 주사기, 수술용 주사기는 금속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도뇨관을 제외한 도뇨 세트, 스테인리스 곡반, 드레싱 세트, 린넨류, 방포, 가운, 면직류, 고압증기 멸균이에요. 건혈멸균은 120에서 140도에서 3시간, 160도에서 한두 시간 멸균시키는 거죠. 이거는 건열이에요. 네, 건조한 열에 의해서 멸균시키는 거니까 습한 게 안 들어간 오븐 형태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 같은 거, 파우더, 오일, 바셀린, 연고, 종이, 유리 제품, 예리한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건혈멸균으로 사멸될 수 있는 균은 패스트균, 콜레라균, 임균, 메두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는 38에서 55도씨에서 멸균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고압증기나 건혈멸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래서 우리가 냉멸균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멸균을 시키냐. 너무 높은 열이나 습도에 민감한 제품에 녹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무, 플라스틱, 내시경, 예리한 기구에 사용하고요. 자, 그런데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를 사용하는 건데 이 가스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8시간에서 16시간 동안 통기시키고 사용해야 되는 게 단점인 거다. 그리고 이 가스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예. 그리고 여과멸균은 뭔가 여과시키는 거예요. 필터를 통해서. 근데 멸균이니까 멸균된 필터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분리하는데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손씻기에는 내과적 손씻기와 외과적 손씻기가 있죠. 내과적 손씻기는 비누를 사용하고요. 외과적 손씻기는 항생제, 항균 비누나 소독제를 사용해서 씻어요. 자, 시간을 보시면 간호 업무 시작과 끝 내가 일을 하려고 출근을 했어요. 네, 옷 갈아입고 시작하기 전에 2분. 그리고 다 끝나고 2분 씻는 거예요. 환자 접촉 전후는 10에서 15초고요.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초에서 1분이에요. 네. 우리 그 책에는, 그 코로나 예방법에는 30초 이상 그 손을 씻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0초 이상이라고 나와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10에서 10초로, 15초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과적 손 씻기는 2에서 5분으로 바뀌었죠. 네.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소독제나 항균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씻는다. 솔은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에 솔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바뀐 내용이에요. 네. 요즘에는 솔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내과적 손 씻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 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고요. 자, 그리고 외과적 손 씻기는 손끝이 항상 위로 가요. 왜? 물이 손끝에서 아래로 흘러야 돼요. 손은 수술할 때 가장 깨끗한 부위여야 되기 때문에 손끝이 항상 위로 가고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가는 거다. 외과적 손 씻기는 그래서 수술할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술 시 사용하는 게 외과적 손 씻기예요. 우리가 그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해서 외과적 손 씻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과적 손 씻기는 수술할 때만 사용되는 손 씻기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에서는 손을 이렇게 씻고 뭘로 닦아요? 종이 타월로 닦고요. 외과적 손 씻기는 멸균 타월로 닦아요.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는 종이 타월을 이용해서 그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외과적 손 씻기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발로 조절되는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맥박 측정 부위를 보시면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족배동맥이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시험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요골동맥은 가장 보편적으로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고 한방에서는 맥진 부위이기도 하죠. 자, 상완동맥은 우리 상박 쪽에 있는 우리가 요골동맥은 이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요골에 있다 해서 요골동맥이라고 하고요. 상완동맥은 이 팔 구부리는 쪽에 있죠.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특히 영아의 CPR 시 맥박 측정 부위예요. 예. 우리가 보통 CPR 시에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 뇌순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동맥을 측정하는데 단 영아는 목이 짧아서 측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상완동맥에서 측정하는 거다. 그동안은 심천맥박이 시험에 많이 나왔죠. 심천맥박은 3세 이하 어린이나 맥박이 불규칙한 성인에서 많이 측정하는 부위예요.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해요. 경동맥은 심장마비 시 뇌순환 확인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경동맥을 짚었는데 맥이 뛰지 않는다는 건 심장에서 혈액이 뇌로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저산소증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성인 소아의 CPR 시 맥박 측정 부위로 많이 이용되고요. 족배동맥은 발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순환 상태 사정하는 거. 슬화동맥은 무릎 뒤쪽에 있죠. 그래서 하지의 순환 상태 사정하는 거. 그리고 대퇴에서 이렇게 혈압계를 둘러서 사정할 때 슬화동맥을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거고요. 대퇴동맥은 여기 서해부에 있어요. 그래서 검사나 시술할 때 왜냐면 대퇴동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술할 때 뭐 조영술 같은 거 할 때 여기로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죠. 자, 측두동맥은 우리 머리 옆쪽을 측두라고 하죠. 그래서 옆배에 머리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요골동맥 측정이 어려운 어린아이들한테 예전에는 많이 측정했었어요. 자, 천자를 보시면요. 천자는 우리 몸을 뚫고 들어가는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외과정 무균수를 사용해야 돼요. 자, 모든 천자가 시술 전 대소변 배설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천자를 하는 동안 한 자세로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특히 복수 천자를 할 때는 대소변이 차 있으면 잘못 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상이 될 수 있고요. 요추 천자를 하고 나서는 8시간 동안 안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대소변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시술 전 대소변 배설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식이 필요한 천자는 없어요. 그래서 요추 천자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요추 천자는 체위를 보시면 옆으로 누워서 가능한 턱을 향해 무릎을 확 붙여서 등을 굴곡시킨 새우등 자세다. 왜 새우등 자세를 하냐? 우리가 요추 천자를 제3, 4 요추의 바늘을 꼽아서 뇌척수액을 뽑아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를 벌리기 위해서 새우등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 헷갈려서 많이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요추 신경이 몇 번째까지 내려온다고요? 2번 신경까지 내려와요. 요추 신경이. 그렇기 때문에 3, 4요추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안정한 거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을 보시면 천자후 척수액의 유출. 우리가 천자하고 나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두통이 어마무시해져요. 그래서 앙화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책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책에는 시간은 안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보통 8시간 정도 안정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절대 들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두통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검사가요, 채취하면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지연되면 어디에 보관하라고요? 냉장 보관이죠. 근데 이거는 실온 보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뇌척수액을 빼내서 뇌수막염을 보기 위해서 균이 들어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하는 건데 균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지연 시 실온 보관해야 되는 있죠. 검사물이 요추천자액과 그리고 대변 검사에서 아메바 검사가 실온 보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수천자는 복부에서 물을 빼내는 거죠. 체액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부에 물이 복수가 가득 찬다고 해도
이거를 빼내면요. 내 몸 안에 있는 체액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빼내면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이나 반자이를 취해서 천자를 하도록 하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시행 전에 복부둘레를 측정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자, 그리고 배액이 역류될 수 있어요. 시트가 젖을 수 있겠죠. 방수포 깔아놓고요. 특히 방광이나 장관을 잘못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배설을 꼭 하도록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흉광천자는 거의 최의 문제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흉광천자는 늑막강에 있는 액체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늑골과 늑골 사이를 바늘을 꽂기 위해서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요. 그리고 식탁의 몸체를 앞으로 수그리는 자세인 거예요. 자, 또는 바늘을 꽂는 천자 측 상지를 머리 위로 올려요. 그래서 체위가 두 가지인데 이 첫 번째 체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주사침을 찔렀는데 기침을 하면 다른 부위에 또 침이 삽입될 수 있기 때문에 외상방주의에서 시술 중에 기침이나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미리 줘야 되겠죠. 자, 운동의 종류에는 능동운동, 수동운동,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이 있고요. 그동안은 등척성 운동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 상반기 때인가 등장성 운동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운동, 수동운동을 비교해서 보시고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을 비교해서 보시라고 했어요. 능동운동은 내 스스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근육도 움직이고 관절을 움직여서 사용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불사용 위축도 예방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경축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능동운동이다. 수동운동은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수동적으로 운동을 제공해 주는 거다.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불사용 위축 예방 못하고요. 근데 관절은 운동시켜주죠. 그래서 경축은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등장성과 등척성의 차이점은 등장성은 관절을 움직여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운동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하고 운동하는 거,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자, 등척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만 강화시킨다. 왜? 관절을 움직이면 안 되는 골절 환자나 아니면 관절이 손상된 환자들은 관절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특정 근육만 강화시키기 때문에 근육의 힘이나 장력, 탄력,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어떤 환자한테 적용하냐? 석고붕대 환자, 관절염, 골다공증 환자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온요법과 냉요법을 보시면요. 우리 온요법의 목적으로는 통증이나 부종경감에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따뜻한 걸 대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대사작용이 잘 일어나요. 그리고 순환도 증진되죠. 그리고 우렬은 뭐라고 했어요? 피가 고여있고 뭉쳐있는 상태예요. 혈액순환이 되니까 우렬 상태를 완화시키고 근육경련도 이완시켜주죠. 자, 그리고 환원 과정을 촉진해요. 농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을 높이고 혈관이 확장되니까 산소나 영양분, 노폐물의 교환이 증진돼서 우리 온요법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좌욕이에요. 좌욕의 효과가 뭐예요? 통증, 부종 감소,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염작용이라고 나오죠. 소염작용은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좌욕을 하는데, 온요법을 하는데 어떻게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에 노폐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노폐물은 걷어들이고 그 조직에, 상처된 조직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염작용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는 금기증이냐, 급성염증 환자한테는 사용하면 안 돼요. 충수돌기염, 농이 더 심해져가지고 파열되면 복막염까지 갈 수 있잖아요. 치주염, 이염, 귀의 염증. 이런 급성염증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원인 모를 복통도 사용하면 안 돼요. 원인을 모르잖아요. 환원 과정 촉진했다가 진짜 심각한 폐혈증 생기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출혈 시. 왜? 출혈 시에는 혈관이 확장돼서 더 심하게 출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방 상처. 열려있는 상처에는 다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순환장애가 있거나 우리가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보시면 온요법의 금기증에 순환장애가 있고 냉요법에서도 혈액순환장애가 있어요. 우리 온요법은 순환을 증진시키는 건데 책에 보면 순환장애도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딱 한 부위에만 이 핫팩을 대줘요. 그러면 그 부위에만 혈관이 확장되고 다른 부위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진짜 쇼크 환자들한테 만약에 핫팩을 팔에 대줬어요. 그렇잖아도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데 내가 이 다른 부위 한 부위에만 온요법을 해주면 이 부위에만 혈액이 모이니까 심장에는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순환장애 환자한테는 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는 감각이 떨어지니까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장애, 감각장애, 감각소실 부위는 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냉요법의 목적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혈작용이에요. 혈관을 수축시켜요. 좁아지게 만들어서 지혈하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타박상이나 관절이 삐었을 때 우리가 삐끗하고 염자시에 부종을 경감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그러면 온요법에서도 부종 경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4시간 이내에 급성일 때 부종이나 통증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냉요법을 하고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온요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어요. 분만한 지 12시간이 된 산모한테 부종과 통증 경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뭐예요? 우리 좌욕은 24시간 이후부터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24시간이 안 지났잖아요. 24시간 이내에 통증이나 부종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거 뭐라고요? 냉요법인 거예요. 네. 얼음주머니를 회음 부위에 대주는 거죠. 왜? 24시간 이내에 대주면 혈관이 확장돼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성일 때는 부종이나 통증, 이 감소를 위해서는 냉요법을 시행하는 거다. 자, 그리고 체온을 떨어뜨리고 통증 완화, 근육 긴장도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반대죠, 완전히. 대사활동 감소, 염증이나 화농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금기증 환자가 있을 수 있겠죠. 혈액순환 장애 환자나 외상으로 조직이 파괴된 환자, 감각소실 부위, 동상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아 및 노인, 그리고 개방 상처에 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